보에티우스는 자신이 남긴 저서들을 통해서 중세 철학은 물론이거니와 철학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로 등장했던 보편자의 성격 내지는 보편의 개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에티우스는 자신이 번역한 포르피리오스의 범주론 입문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주해하면서 세 가지 문제를 발견 내지는 제기했던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이 이제 보편의 개념 내지는 보편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서 범주론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계해서 여러분 이 생물학에서도 이제 이 범주론의 관점에서 생물학을 정리하고 정립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의 공헌인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물 배울 때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그죠 생물학의 분류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그 종 위에는 뭐야? 류가 있죠. 류, 종, 속, 과, 목, 강문계.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테고리에라는 그 범주론에서 갖고 온 범주죠. 이 범주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생물학이 그 생물들을 분류하고 그 생물의 어떤 위계적 어떤 그 생물학적 계보적 질서를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종이 있고, 그죠? 개라는 종이 있고, 고양이라는 종이 있죠. 근데 이 개, 인간, 고양이라는 이 종을 포섭하는 상위 개념은 포유류죠. 이게 유 개념입니다. 그 포유류라는 유라는 상위 개념의 아래에 인간이라는 종도 있고 개라는 종도 있고 고양이라는 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종의 공통점을 묶어서 상위의 개념으로 설정한 게 류죠. 이 세 종의 공통점은 뭡니까?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종의 공통점은 포유류라는 유 개념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포유류 안에 속해 있는 동물인데 종이 다른 거죠. 인간, 개, 고양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죠 논의하는 것이 범주론이죠. 자,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의 이제 구조를 형성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에티우스가 포르피리오스의 범주론 입문을 통하여 세 가지 문제 내지는 철학적 어떤 사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유나 종, 즉 동물, 인간 등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는가라는 그죠 문제죠. 유나 종, 첫째 유나 종, 즉 동물, 인간 등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거는 거죠. 포르피리오스의 범주론 입문에서 이 질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보편적인 것들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면 그 보편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물질적인 것인가 라는 문제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만일 보편적인 것들이 비물질적인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감각적 사물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감각적 사물 속에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그는 포르피리오스의 범주론 입문 속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에티우스는 보편자 개념 내지는 보편 개념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이 질문에 답변하였던 겁니다. 개별 인간들에게서 그들의 공통적으로 소유한 인간성이 추론되고 이러한 추론의 결과로 종의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유의 개념은 여러 가지 종들의 유사성, 여러 가지 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에 의해서
유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했을 때 이게 다 뭡니까? 뭐죠? 다 종이죠. 인간이란 종입니다. 근데 흑인, 백인, 황인은 개나 고양이나 말하고는 달라요. 흑인, 백인, 황인이 갖는 그죠? 인간이라는 종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지성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지성을 갖고 있는 것. 태어나서 젖을 먹인다는 점에서는 고양이나 개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는 뭡니까? 그 공통점으로 묶은 포유류란 유가 되겠지만 종으로 나눌 때는 각각의 종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종으로 묶는 겁니다. 인간은 그죠? 지성을 갖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인간을 고양이와 개와 사자나 이런 다른 동물들과 구별 짓는 인간 종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황인, 백인, 흑인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종으로 묶여지고 개나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개라고 했을 때는 개가 갖는 공통점이 있겠죠. 여러분 개별적인 개들이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뭐 삽살개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세파트도 있고 있겠습니다. 이들을 개라는 종으로 묶을 때는 이 개별적인 진돗개, 삽살개, 세파트 등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 공통점이 공유되었을 때 그들을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다시 말하면 그 유나 종, 즉 동물, 인간 등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보에티우스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유와 종과 같은 보편적인 것들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보편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추론되어진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흑인, 황인, 백인 내지는 뭐 고양이, 개 중에 삽살개, 진돗개, 치와와 이것으로부터 추론되어진 개별적인 개체로부터 추론해서 개라는 보편 개념이 형성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와 종 이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 내지는 사유 내지는 정신의 영역 밖에 단지 각각의 개별 실체, 즉 개체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바깥쪽에 개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삽살개, 진돗개, 세파트 같은 개체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의 영역, 사유의 영역 밖에 인간이라는, 즉 아니면 개라는 보편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유 밖에는 개별적인 실체로서의 인간, 철수, 영이, 영수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유 밖에는 보편적인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유 밖에는 세파트, 진돗개, 치와와, 스피츠 같은 개별체로서의 각각의 개별 실체로서의 개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각각의 개별적인 인간인 철수, 영이, 영수로부터 공통점을 추론해낸 결과가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와 종, 이 양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적 정신의 영역 밖에는 유와 종이라는 것이 정신의 영역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영역 밖에는 뭐가 있다고요? 개별 실체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추론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유나 종의 개념이 형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와 종의 개념으로서의 보편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 밖에 독립적으로 이 보편 개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와 종 이 양자에 대해서 우리 생각, 즉 우리 사유의 영역 밖에는 단지 개별적인 각각의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나 동물이라는 보편자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로부터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만나는 것은 철수, 영이, 영수와 같은 개체적, 개별적 실체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로부터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추론될 때 우리는 뭡니까? 인간이라는 종의 개념을 우리 사유 속에 형성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란 종과 개라는 종과 고양이란 종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들로부터 더욱더 보편적인 상위 개념을 추론해서 우리는 동물 가운데서도 인간과 개와 고양이라는 이 종을 포유류라는 유의 개념으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나 종, 즉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는 보편적인 것은 우리 사유 바깥쪽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바깥쪽에는 개체를 비교해서 그것의 공통점을 우리가 추론했을 때 우리의 사유, 즉 인식, 우리 머릿속에 이 보편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그저 해명하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만약 보편적인 것들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면 이것이 이 보편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비물질적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보에티우스의 답변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보편적인 것, 즉 보편자라는 개념은 각각의 개체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이끌어내는 이성, 즉 지성 속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편자는 물질적이지 않고 비물질적인 것이고 관념적인 것이고, 그죠? 사유적인,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유의 개념은 정신세계 밖에서 사유, 종이나 유아 개념, 종이나 유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유 밖에 있는 세계에서 유나 종을 직접 만날 수 없고 각각의 개체를 바라보고 추론하는 우리 지성 속에서만 유나 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나 종이란 것은 우리 사유 밖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사유가 형성시킨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개체, 즉 개별 물체들의 일부가 우리 정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 개체들이 소유한 공통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추론해서 관념적으로 파악해서 보편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형성시켰을 때 그것이 뭡니까? 종이고 유라는 보편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보에티우스는 보편적인 것들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면 물질적인 것이 아니면 비물질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보에티우스는 보편 개념은 각각 우리 바깥쪽에 있는 각각의 사물이나 개체를 바라보고 그 공통점을 추론하여 우리 머릿속에서 형성시킨 정신적 개념이기 때문에 보편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이라고 답변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만일 보편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감각적 사물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만일 보편적인 것들이 비물질적인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감각적 사물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감각적 사물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보편적인 것들은 감각적인 것들과 일치되어져 있지만 감각적인 것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보편적인 개념은 개체들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들 내지는 본성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적인 본성들이 우리 지성에 의해서 파악되고 나면 더 이상 개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우리 지성 속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사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치아와와 진돗개와 세퍼트와 스피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들을 우리가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하죠? 감각으로 관찰하죠. 오감으로 관찰합니다. 일단 눈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만져볼 겁니다. 그죠? 그 냄새도 맡아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리도 들을 겁니다. 뭐 짖는 소리라든가 낑낑대는 소리라든가 또 그들의 어떤 생리 현상들 같은 걸 눈으로 보겠죠. 냄새로도 맡겠죠. 그런 감각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 감각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공통점이 형성되고 이러한 각각의 스피츠, 진돗개, 치와와 세퍼트를 우리는 한데 묶어서 개라는 종으로 머릿속에 그 개념을 형성시켰을 때 그때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인하여 각각의 개를 우리 감각으로 파악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파악했을 때 개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 뭡니까? 이 감각으로 인식한 사물로부터 구분되진 분리되어져서 우리 머릿속에 개라는 개념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보편적인 것들이 비물질적인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감각적 사물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감각적 사물 안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는 감각적 사물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파악이 되어서 개라는 종의 보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뭡니까? 감각적 사물로부터 구분되어져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보에티우스의 질문과 답변은 스콜라 철학 시대에 벌어진 보편자 논쟁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될 답변의 상당 부분을 미리 이미 그는 선취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편자 내지는 보편 개념에 대한 보에티우스의 답변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보편자에 대한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보편 논쟁의 고전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보에티우스는 보편자에 대하여 사유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사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사이를 왔다 갔다 아니면 오락가락하면서 이 보편 개념에 내지는 보편자 개념에 대해서 사유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발은 플라톤에 한 발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걸치고 이 보편 개념을 사유하고 그저 해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자로서의 이데아가 각각의 개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자로서 이데아가 개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본 반면에 플라톤은 보편자와 개체와 구별되고 구분되는 보편자가 이데아 세계에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반대해서 보편자로서의 형상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진료와 함께 존재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추상화를 통해서 보편 개념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이 이 책상입니다. 이 책상이지만 책상도 종류가 많죠. 나무로 된 책상도 있고 철제로 된 책상도 있고 돌로 만든 책상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앉아있는 이 책상의 진료는 나무겠죠. 나무지만 뭡니까? 형상은 뭡니까? 책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상의 형상이 이 진료인 나무를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무란 진료 안에 책상의 형상이 들어있고 구현되어져 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죠. 그래서
형상은 진료 속에 진료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근데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상에 많은 책상, 돌 책상, 나무 책상,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책상, 뭐 여러 가지 책상, 철제책, 철로 만든 책상이 존재하겠지만 이것을 묶는 상위 개념으로서의 책상이라는 보편 개념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여러 책상과 별도로 이데아 세계에 책상의 이데아가 존재한다.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고 이 보편 개념에 대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내지 플라톤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형상과 진료와 관계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보편 개념과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해서 개진되는 보편 개념은 분명히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반대해서 보편자로서의 형상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진료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의 정신적 추상화를 통해서 보편자의 개념을 머릿속에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보에티우스는 보편적인 것에 상응하는 것은 이데아이고 이러한 보편자로서의 이데아는 본성적으로 개체들로부터 구분되어져서 개체보다 앞선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와 거리를 두면서 플라톤 철학과 결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세파트, 진돗개, 치와와 이런 스피츠라는 개들이 각각의 개별 개가 있는데 이것을 관찰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상위 개념으로서의 종으로서 개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형성시켰다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개별 개체의 치와와 세파트, 진돗개 안에 개라는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 따로 이데아의 세계의 개라는 개념, 이데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라면 이 보에티우스는 철저히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개라는 이데아는 이 개체적인 개별계에 있기 전에 선행적으로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던 건데 그것을 뭡니까? 개별계를 치와와 진돗개, 세파트, 스피츠를 관찰하면서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개의 종의 개념을 우리가 뭡니까? 통찰하게 되고 그것을 뭡니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에티우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거리를 두면서 플라톤 철학과 결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에티우스는 한 발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다른 한 발은 플라톤에게 걸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사이에서 그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보편자 내지는 보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를 관찰함으로써 보편 개념을 우리가 통찰해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지 뭡니까? 개체를 관찰해서 통찰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이 뭡니까?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을 개체를 통해서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 이데아의 세계에 개라는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의 세계 그림자로서 그저 이 세상에는 현상적인 개로서 개별 개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데아를 우리가 통찰해낼 때는 개별 개를 관찰함으로써 천상에 있는 이데아를 통찰해낸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그런 보편 개념 내지는 보편자 개념을 사유함으로써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 보편 개념 내지는 보편자에 대한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로마 시대의 마지막 철학자, 로마 제국의 마지막 철학자, 최후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보에티우스의 사상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의 그 포로피우스의 범주론 입문을 그가 라틴어로 번역하고 주의하면서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가 해명하고자 했던 보편 개념 내지는 보편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자 개념 내지는 보편자를 둘러싼 이 논쟁은 중세 철학의 가장 뭡니까?
중세 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논쟁 가운데 하나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것의 선치로서 보에티우스 철학의 업적을 우리가 뭡니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보편 논쟁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선각자고 선치자였다고 할 수 있고 13세기까지 이 보편 논쟁을 논감에 있어서 또 그 이후에도 보편 논쟁을 논감에 있어서 이 보편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보에티우스는 그것을 해명하고자 했던 고전적인 어떤 그 사상관의 고전적 견해로서 그의 보편에 대한 개념이 그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에티우스와 관계해서 보편 개념에 대한 그의 생각과 해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면 아고스티누스가 430년에 반달족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반달족의 침공으로 그 히포 그가 사역하던 히포 교구가 무너지는 직전에 그것을 목도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바로 뭡니까? 고대 세계의 클로징, 고대 세계가 종언을 구하고 중세로 들어가는 분기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점에 바로 여러분 게르만 민족의 로마 제국 침공이라는 역사적 사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 제국이 멸망해 가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마지막 지성인이고 철학자로서 불꽃을 불태웠던 철학자가 보에티우스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보에티우스의 학문적인 업적 가운데 하나로서 보편자에 대한 보에티우스의 문제 제기와 그의 해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는 한 번 더 보에티우스의 철학적인 공헌 중에 하나인 그의 인격 개념과 그의 위대한 철학서로 알려져 있는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저서에 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